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 달빛지기입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낭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크로모가 성문 앞 광장으로 나오라고 했다. 나는 물에 젖은 밤나무 밑에서 떨어져 내린 잎들을 발끝으로 헤집으며 크로모를 기다렸다. 돈을 못 구해서 과자 2조각을 대신 옆구리에 챙겨들고 나온 참이었다. 어느덧 나는 이렇게 모퉁이에 서서 하염없이 크로모를 기다리는 데 익숙해졌다. 사람들이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일은 체념하고 받아들이듯 나도 이 상황을 받아들였다. 마침내 크로모가 왔다. 오늘은 오래 기다리지는 않았다. 크로모는 내 가슴팍을 2번 쥐어받고 기분 좋은 일이 있는 듯 낄낄거렸다. 과자를 받아 들더니 내게 젖은 담배를 권했다. 물론 나는 받지 않았다. 크로모가 평소와 달리 유별나게 친절하게 굴었다. 헤어지려는 순간 크로모가 말했다. 참, 잊어버리기 전에 말해둘게. 다음에는 누나를 데려와. 큰 누나 말이야. 이름이 뭐였더라? 나는 처음에는 크로모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대답도 못했다. 그저 어리둥절해서 크로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내 말 못 알아들어? 내 누나를 데리고 오란 말이야. 알아들었어. 크로모,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못해. 누나가 따라오지도 않을걸? 나는 크로모가 평소처럼 꼬투리를 잡을 구실로 한 말인 줄 알았다. 크로모는 가끔씩 이렇게 불가능한 걸 요구해서 나를 겁주고 꼼짝 못하게 얽맨 후 자기 말을 고분고분 덧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나는 약간의 돈을 더 구해다 바치던지 다른 선물로 크로모의 화를 누그떠려야만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내가 거절했는데도 크로모는 화내지 않았다. 그래? 그는 얼버무리듯 대꾸하고는 말을 이었다. 근데 잘 생각해봐. 너희 누나랑 인사라도 한번 나누고 싶단 말이지. 언제 한번 기회를 만드는 거야. 너는 그냥 누나와 같이 산책만 넣으면 돼. 그럼 내가 거기로 갈게. 내일 휘파람으로 부를 테니까 그때 다시 의논해보자. 크로모가 가고 났어야 어렴풋이 그의 말뜻을 헤아렸다. 나는 그때 완전히 어린애였다. 하지만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 비밀스럽고 야릇한 금지된 일들을 남녀가 할 수 있다는 것쯤은 들어서 알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이 상황이 얼마나 망측하고도 엄청난 일인가. 나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확고히 결심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크로모가 어떤 식으로 나에게 안갚음할지 생각할 엄두가 안 났다. 새로운 고문이 시작되었다. 아직도 내가 겪은 고통이 충분치가 않았나 보다. 참담한 심정으로 주머니에 손을 푹 찔러 넣고 텅 빈 광장을 가로질러 걸었다. 새로운 고통, 새로운 압박감이 나를 짓눌렀다. 그때 누군가 청명하고 낮은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나는 잠깐 깜짝 놀라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누군가 내 뒤를 따라와서 한 손으로 나를 살며시 끌어당겼다. 막스 데미안이었다. 나는 불안감을 감추고 태연한 척 하려 애썼다. 아, 난 또 누군가 했네. 깜짝 놀랐잖아.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이때처럼 데미안의 눈빛이 어른스럽게 압도적으로 사람을 꿰뚫어 보는 힘이 있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지 꽤 오래간만이었다. 놀랐다면 정말 미안해. 그런데 그렇게 놀랄 필요는 없지 않니? 그는 공손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뭐 놀랄 수도 있지. 물론 그래. 하지만 싱클레어, 네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깜짝 놀란다면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상하다. 궁금해지네.
왜 수상할 정도로 화들짝 놀랄까? 사람은 뭔가 불안에 떨 때 잘 놀라지. 겁쟁이들이야 항상 불안에 떨지만 넌 겁쟁이가 아니잖아. 뭐 네가 영웅이라는 말도 아니지만 넌 지금 두려운 일이 있어. 두려운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다니.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나니? 아니야, 전혀 아니야. 거봐, 하지만 두려운 사람이 있긴 있구나. 몰라, 그냥 날 내버려도 대체 뭘 바라는 거야. 데미안은 나와 속도를 맞춰 걸었다. 나는 도망칠 생각으로 빨리 걸었다. 곁에서 데미안의 시선이 느껴졌다. 데미안이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난 내게 호의를 가지고 있어. 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내게 한 가지 실험을 해볼게. 무척 재미있고 배울 것도 있는 실험이지. 들어봐. 그게 난 가끔 독심술을 써. 요술을 부리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 사람에게 아주 신기할 거야. 충격적일 수도 있고. 자, 한번 해볼까? 나는 너를 좋아하니까, 내게 관심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어. 난 이미 탐색을 시작한 셈이지. 내가 널 깜짝 놀라게 했잖아. 네가 잘 놀라는 걸 보니 두려운 일이나 두려운 사람이 있는 거야.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그가 내 약점을 쥐고 있기 때문이지. 예를 들어 네가 저지른 나쁜 짓을 그자가 알아챘다면 그자가 너를 지배하는 힘을 가져. 이제 분명하지, 안 그래? 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데미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진지하고 영리하고 호의적이었지만 정겹기보다는 엄격해 보였다. 정의 혹은 그와 비슷한 무언가가 데미안의 표정에 담겨 있었다. 나는 영문을 몰랐다. 데미안은 마치 마법사처럼 내 앞에 서 있었다. 이해했어? 데미안이 다시 한번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요술처럼 보일 수 있다고 했잖아. 하지만 독심술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언젠가 우리가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나눴던 그때 네가 날 어떻게 생각했는지 꽤 정확하게 맞힐 수도 있어. 지금 상황과는 상관없는 말이지만 넌 한 번쯤 내 꿈을 꾸었겠지?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관두자. 넌 똑똑한 아이야. 대부분의 아이들은 멍청한데 말이야. 난 가끔씩 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똑똑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괜찮지? 그래, 괜찮아.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즐거운 실험을 계속해볼까?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아냈어. 한 소년이 잘 놀란다. 그 애는 누군가를 두려워한다. 분명 그 애는 누군가와 불편한 비밀이 있다. 대략 맞지? 나는 꿈에서처럼 데미안의 목소리와 영향력에 압도당하고 있었다.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그 목소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다니. 심지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니. 데미안이 내 어깨를 힘차게 두드렸다. 내 말이 맞구나.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이제 질문은 딱 하나 남았어. 방금 전 광장에서 너랑 헤어져 가버린 그의 이름이 뭐지? 나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불시에 비밀을 들켜버린 마음이 확 움츠러들었다. 나는 비밀을 더 깊숙이 삼켰다. 누구 말이야.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 데미안이 웃었다. 말해봐. 그의 이름이 뭔데? 나는 거의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말했다. 프란츠 크로모 말이야. 흡족하다는 듯이 데미안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넌 똑똑해. 우린 친구가 되겠는데? 그런데 내게 해줄 말이 있어. 그 크로모라는 녀석은 아주 나쁜 녀석이야. 얼굴에 악당이라고 쓰여 있어. 넌 어떻게 생각해? 난 한숨을 푹 내쉬었다. 맞아. 아주 나빠. 악마 같은 녀석이라고. 하지만 그 녀석한테 아무것도 들키면 안 돼.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그 애를 알아? 크로모, 너도 알고? 진정해, 그 녀석은 갔어. 그리고 그 애는 나를 몰라. 아직은. 하지만 난 그 녀석을 만나고 싶어. 그 애는 공립학교에 다니지? 몇 학년이야? 5학년. 하지만 아무 말 말아줘. 제발 부탁이야. 걱정 마. 너에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크로모, 얘기를 조금 더 해주긴 싫겠구나. 그럴 수 없어. 그건 안 돼. 나를 좀 내버려둬. 데미안은 말없이 한동안 서 있다가 말했다. 아쉽네. 우린 실험을 좀 더 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널 괴롭히고 싶지는 않아. 그래도 네가 그 녀석을 두려워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걸 너도 알겠지?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망치는 거야. 하루빨리 벗어나야 해. 네가 진짜 사나이가 되려면 그 두려움을 벗어 던져야 해. 알겠지? 물론 내 말이 전부 맞아.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걸 너는 정말 모를 거야.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훨씬 많이 안다는 걸 너도 봤잖아. 너 혹시 그 녀석에게 진 빚이라도 있는 거야? 그래, 그렇기도 해. 하지만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말할 수 없어. 절대로 말할 수 없어. 만약 내가 그 녀석에게 진 빚을 대신 갚아준다고 해도 말이야? 내가 줄 수도 있는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제발 부탁이야. 아무에게도 그런 말은 하지 마. 한마디도. 내 부탁을 안 들어주면 난 엄청나게 불행해질 거야. 날 믿어, 싱클레어. 언젠가는 그 비밀을 나한테 털어놓게 될 거야. 절대 결코 그런 일 없어. 나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네가 좋을 대로 해. 난 단지 시간이 좀 지나면 네가 스스로 말해줄 거라는 거야. 설마 내가 내게 크로모 같은 짓을 하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하지만 넌 그 일에 대해 전혀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지. 난 단지 그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뿐이야. 나는 절대로 크로모처럼 널 괴롭히는 짓은 하지 않아. 그건 믿지? 게다가 넌 내게 빚진 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는 동안 내 마음은 조금씩 진정되었다. 하지만 데미안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알았는지 점점 더 궁금해졌다. 이젠 집에 가야겠다. 그가 이렇게 말하며 빗속에서 외투를 단단히 여몄다. 우린 벌써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한마디만 더 할게. 넌 그 녀석에게서 벗어나야 해.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 녀석을 때려 죽여서라도 말이야. 네가 그럴 수 있다면 좋겠어. 내가 널 도와줄게. 나는 새로운 불안감을 느꼈다. 카인 이야기가 떠올랐던 것이다. 불길함에 휩싸여서 나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무시무시한 것들에 둘러싸였다는 생각에 견디기 힘들었다. 막스 데미안이 미소 지었다. 괜찮아. 이제 집으로 가렴. 우린 그 녀석을 해치울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 때려 죽이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긴 하지.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간단한 게 최선의 방법이거든. 크로모 녀석의 손에 놀아나는 건 좋지 않아. 나는 집으로 왔다. 마치 1년쯤 떠돌다 돌아온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크로모와의 관계에서 미래나 희망 같은 것들이 보였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제야 비밀을 끌어안고 몸살을 앓았던 몇 주간이 얼마나 무섭게 외로웠는지 확실히 느꼈다. 수차례 골몰했던 생각이 떠올랐다. 부모님에게 모두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더라면 고통은 들었겠지만 완전한 구원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방금 전 나는 고해를 할 뻔했다. 그것도 낯선 사람에게. 더 기이한 건 그것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예감이 진한 향기처럼 밀려왔다. 그 후에도 나의 불안감은 오래 지속되었다. 나는 적과 무섭고 긴 대결을 펼칠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모든 일이 그렇게 완벽하게 비밀스럽고도 평화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다. 우리 집 앞에서 들려오던 크로모의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런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크로모가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조바심을 내며 망을 보았다. 그러나 크로모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도 길에서 불쑥 나타나지도 않았다. 나는 이 놀라운 자유에 얼떨떨했다. 마침내 어느 날 프란츠 크로모와 우연히 마주칠 때까지도 나는 이 자유가 불안했다. 크로모는 자일러 거리에서 내 쪽으로 오는 중이었는데 나를 보고 흠칫 놀라더니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나를 피해 곧바로 돌아가 버렸다. 지금까지 이런 순간은 없었다. 나의 적이 내 앞에서 도망치다니, 악마가 나를 두려워하다니, 기쁨의 전율이 온몸을 관통했다. 그 무렵 데미안이 다시 나타났다. 학교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인사를 했다. 안녕? 안녕 싱클레어. 잘 지냈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 이제 크로모가 괴롭히지 않지? 네가 한 거야? 대체 어떻게 했어? 난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어. 그 녀석이 아예 나타나질 않아. 잘 됐네. 그 녀석이 다시 나타나면 그러지 않겠지만 워낙 뻔뻔스러운 놈이라서 말이야. 그땐 그 녀석에게 막스 데미안을 떠올리라고 말해.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녀석이랑 싸워서 실컷 때렸어? 아니, 난 싸우는 건 좋아하지 않아. 너랑 한 것처럼 그 녀석하고도 이야기를 했을 뿐이야. 너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그 녀석에게도 이로울 거라고 분명하게 말했어. 그 녀석한테 돈을 준 건 아니고? 아니야. 그런 방법이라면 네가 이미 시험해봤잖아. 나는 더 자세하게 물어보려 했지만 데미안은 자리를 떠났다. 나는 예전부터 데미안에게 느꼈던 감사와 두려움, 놀라움과 불안감, 호감과 내면에서의 반항심이 뒤섞인 답답함을 느끼며 서 있었다. 나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데미안을 만나서 크로모와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또 카인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나는 감사라는 감정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고 어린아이에게 감사의 표시를 요구하는 행위도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내가 데미안에게서 감사하지 않은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물론 그때 데미안이 나를 크로모의 소나기에서 구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병들고 망가진 삶을 살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그 당시에도 이 구원의 순간이 내 소년 시절의 가장 큰 경험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나는 구원자인 그가 기적을 이뤄내자마자 잊었다. 이미 말했듯이 감사하지 않은 것은 내게 별일이 아니었다. 내가 별다르게 받아들인 점은 내가 호기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데미안이 내 비밀을 들춰낸 방법을 더 자세히 캐내지 않고서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게 신기했다. 나는 어떻게 카인에 대해서, 크로모에 대해서, 독심술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호기심을 억눌렀을까?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사실이었다. 나는 악마의 소나기에서 갑자기 풀려났다. 다시 밝고 즐거운 세계로 돌아갔고 더 이상 불안한 발작과 숨이 막힐 듯한 심장 고동 소리에 시달리지 않았다. 저주는 풀렸고 나는 더 이상의 죄인이 아니었다.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간 것이다. 나의 본성은 가능한 한 빨리 이전의 균형과 평온 속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다. 그래서 그 많은 끔찍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을 빨리 떨쳐내고 잊으려고 애썼다. 나의 죄와 고통의 긴 역사는 어떤 외상도 남기지 않은 채 너무도 빨리 내 기억에서 지워졌다. 이제는 내가 왜 나를 도와준 구원자를 빨리 잊으려고 했는지 이해된다. 죄의 구렁텅이에서, 크로모의 끔찍한 속박에서 상처받은 영혼이 사력을 다해 도망쳤던 것이다. 예전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세계로, 누나들에게로, 정결한 좋은 향기로, 아벨이 누렸던 신의 사랑으로 나는 되돌아왔다. 데미안과 짧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바로 그 다음 날, 다시 찾은 자유에 충분한 확신이 서고 다시 이 자유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겼을 때 나는 그토록
간절히 염원하고 소망했던 일을 실행에 옮겼다. 고해를 한 것이다. 나는 어머니 앞에 열쇠가 망가진 장난감 돈이 채워진 저금통을 내놓고 바보 같은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못된 녀석에게 시달렸는지 고백했다. 어머니는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저금통과 변한 내 눈빛을 보고서 달라진 나의 목소리를 듣고서 내가 어머니의 아들로 되돌아왔음을 느꼈다. 나는 벅찬 마음으로 귀환의 축제를 벌이고 방탕하에 귀향의식을 거행했다. 어머니는 나를 아버지에게로 데려갔다. 나의 고백은 되풀이 되었고 부모님은 내게 질문하며 놀라더니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랜 시간 걱정으로 짓눌린 마음에서 벗어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모든 것이 멋있고 동화 속 이야기 같았다. 모든 것이 놀랍도록 순조로웠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이 평원 속으로 도피해 들어갔다. 평화를 되찾고 다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뢰를 받는 건 아무리 해도 실적나지 않았다. 나는 모범적인 소년이 되었고 예전보다 누나들과도 잘 어울렸으며 예배 시간에는 구원받고 회개한 사람으로서 감사함이 넘치는 마음을 담아 내가 좋아하던 옛 찬송가를 함께 불렀다. 이런 일들은 조금의 거짓도 없이 진심에서 우러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데미안을 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나는 데미안에게 고해했어야 했다. 그렇게 했다면 그 고해가 집에서처럼 화려하고 감동적이지는 않아도 더 큰 해방감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나는 옛 낙원에 매달렸다. 귀향에서 관대하게 포옹되는 일에 집중했다. 데미안은 이 세계 사람이 아니고 이 세계에 어울리지도 않았다. 데미안은 크로모와는 달랐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또한 유혹자였다. 다시는 알고 싶지 않은 또 다른 나쁜 세계와 나를 엮으려는 유혹이었다. 이제야 겨우 아벨로 돌아왔는데 또다시 아벨을 버리고 카인을 찬양하는 일을 도울 수는 없었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이것이 표면적인 상황이었다. 그런데 내면적인 상황은 또 달랐다. 나는 크로모라는 악마의 소나기에서 풀려났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니었다. 나는 세계라는 미로를 통과해 보려고 애썼지만 내게는 너무 어렵고 복잡했다. 그래서 친절한 손길 하나가 나를 구해주자마자 나는 한눈 팔지 않고 곧장 어머니의 품으로 경건하고 아늑한 어린 시절의 보호 속으로 달아났다. 그리고 원래의 내 모습보다 더 어린애처럼 더 어전적으로 굴었다. 혼자 걸을 힘이 없으니까 크로모에 대한 순종을 대체할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래서 맹목적일 정도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 오래되고 소중한 밝은 세계를 의존했다. 그 세계가 유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나는 분명히 데미안에게 의지해 속마음을 전부 털어놓았을 것이다. 데미안을 택하지 않은 건 그 당시 나의 상식적인 사고에서는 데미안의 생각이 이상하고 수상쩍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두려웠다. 크로모와의 일이 있은 지도 몇 년이 지났다. 어린 시절 죄에 가득 찼던 극단적인 기억들은 저 먼 곳으로 물러나 짧은 악몽처럼 사라졌다. 오래전부터 프란츠 크로모는 내 삶에 존재하지 않았고 길에서 크로모와 마주쳐도 신경 쓰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 비극에서 중요한 또 다른 한 명의 주인공 막스 데미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그는 멀찍이 가장자리에 서 있을 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그랬는데 이제 점점 다가오며 다시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 시절의 데미안에 대해 내가 기억하는 전부를 떠올려 보면 1년 아니 그 이상 데미안과 단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되도록 내가 데미안을 피했고 데미안도 결코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언젠가 한번 우연히 마주쳤을 때 데미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간혹 데미안의 친절함에 냉소와 묘한 비난이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마 나만의 착각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함께 겪은 일과 그가 내게 미쳤던 신기한 영향을 우리 둘 다 잊은 듯 했다. 데미안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그러고 보니 그는 항상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내 시선은 자주 그의 모습을 쫓았다. 데미안이 학교에 가는 모습이 보인다. 다른 키 큰 아이들 사이에서 마치 별처럼 자신만의 특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자신만의 법칙대로 사는 듯 진귀하고 고독하고 조용하게 걷고 있다. 그 누구도 데미안을 사랑하지 않았다. 데미안과 친하지도 않았다. 그는 어머니와만 친했는데 그녀에게도 아이처럼 굴지 않고 어른처럼 행동하는 것 같았다. 선생님들은 되도록 데미안을 내버려 두었다. 데미안은 좋은 학생이었지만 누구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지 않았다. 가끔 데미안이 선생님이 심한 도전이나 비아냥으로 여길 만한 비평이나 항의를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눈을 감자 또 다른 데미안이 보인다. 어디였지? 아, 이젠 그곳도 떠오른다. 우리 집 앞 골목이다. 데미안이 노트를 들고 그곳에 서 있다. 우리 집 현관문 위에 서 있는 낡은 새 모양의 문장을 그리고 있다. 나는 창가 커튼 뒤에 숨어 데미안을 바라본다. 문장을 예리하게 응시하는 차갑고 환한 얼굴이 놀라웠다. 어른의 얼굴, 연구가나 예술가의 얼굴이었다. 탁월하고 의지로 가득 찬 얼굴이었고 이상하리만큼 밝고 냉정하고 지적인 눈동자를 가진 얼굴이었다. 또 다른 데미안도 보인다. 바로 며칠 후의 거리다. 하굣길에 우리들이 쓰러진 말 주위를 에워싸고 서 있었다. 말 한 마리가 끝채에 묶인 채 농부의 수레 앞에 쓰러져 있다. 말이 뭔가를 애원하듯 간신히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숨을 헐떡거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딘가의 상처에서 흘러내린 피가 말 옆구리와 거리의 하얀 먼지를 검붉게 물들인다. 나는 메스꺼워서 그 광경에서 몸을 돌리다가 데미안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앞으로 비집고 나오려고 하지 않고 그답게 뒤쪽에서 편안하고 여유 있게 서 있다. 데미안의 시선이 말의 머리에 고정되어 있다. 여전히 깊고 고요하고 열광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놀랄 만큼 냉정하게 느껴지는 집중력. 나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분명하게 의식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독특한 것을 느꼈다. 데미안의 얼굴은 소년의 얼굴도 어른의 얼굴도 아니었고 게다가 완전히 남자의 얼굴도 아니라 여자의 얼굴이 엿보였다. 어른도 아이도 아닌 늙지도 젊지도 않은 왠지 수천 살쯤이거나 시간을 초월한 얼굴로 보였다. 우리가 사는 곳과는 다른 시간대의 세계에서 온 표식을 가진 이의 얼굴 같기도 했다. 짐승이나 나무나 별이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다. 내가 어른이 된 지금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때는 정확히 몰랐고 제대로 느끼지도 못했다. 그저 막연한 인상만 받았다. 아마도 데미안은 미남이었던 것 같고 그런 그가 내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고 거슬려올 수도 있다. 그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다. 확실한 건 데미안이 우리들과는 달랐다는 것이다. 그는 한 마리 짐승 혹은 영혼이나 환상 같은 존재였다. 그때 데미안이 진짜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닿지 않을 만큼 다른 사람이었다. 더 이상은 아무것도 기억나질 않는다. 이것마저도 일부분은 그 후의 인상들에서 재구성해낸 건지도 모른다. 몇 년 후에야 나는 데미안과 다시 가까워졌다. 데미안은 동급생과 같은 시기에 교회의 견진 성사를 받지 않았다. 이런 일은 당시 관섭에는 어긋나는 것이라 금방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학교에서는 그가 원래 유대인이다
이교도다 하는 소문들이 파다했다. 데미안과 그의 어머니가 무신론자라고 했고 말도 안 되는 사입이 종교를 믿는다고도 했다. 소문은 과장되어 데미안이 자신의 어머니와 애인 사이라는 말도 나돌았다. 지금껏 데미안은 신앙 없이 자란 듯 했는데 이것이 데미안의 미래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어 보였다. 그래서였을까? 데미안의 어머니는 2년이 지나서 뒤늦게 데미안이 견진 성사를 받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데미안은 몇 달간의 견진 성사 수업을 나와 함께 들었다. 처음에 나는 데미안과 거리를 두었다. 되도록이면 데미안과는 어울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 많은 소문과 비밀에 쌓인 인물이었다. 하지만 사실은 크로모 사건 이후로 내게 끄림칙하게 남아있던 빚진 마음이 결정적 이유였다. 또 나만의 비밀에 집중하느라 데미안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기도 없었다. 견진성사 수업 기간은 내가 성 문제에 결정적으로 눈뜬 시기와 일치했다. 그래서인지 집중하려고 노력해도 경건한 교리에 관심이 가지 않았다. 신부님의 말씀은 나에게는 저 멀리 고요하고 성스러운 비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이야기였다. 그것이 제 아무리 아름답고 가치가 있어도 현실적이거나 자극적이지 않았다. 반면에 성에 대한 호기심은 바로 코앞의 현실이었고 매우 자극적이었다. 이랬으니 나는 갈수록 수업에 무관심해졌고 그만큼 더 데미안에게 관심을 가졌다. 뭔가가 우리를 묶어주는 것 같았다. 그 끈을 되도록 정확히 따라가 보겠다. 아직 교실에 불을 켜야 하는 이른 아침 수업 시간이었다. 신부님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졸음에 빠져들고 있었다. 신부님이 어조를 높이고 힘주어 카인의 표식 이야기를 시작할 때 영감이랄까 경고 같은 것이 느껴졌다. 시선을 드니 앞줄에서 데미안이 내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었다. 데미안의 눈이 초롱초롱 빛나며 말을 걸어오는 듯 했다. 놀리는 듯 하면서도 진지한 눈빛이었다. 데미안은 아주 잠시 나를 쳐다봤을 뿐인데 나는 괜히 긴장해서 신부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가 내 영혼 깊숙한 곳의 지식이 꿈틀댔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다가 아니다. 얼마든지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다. 선생님의 관점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 그 순간 나는 데미안과 다시 연결되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이어졌다고 느끼자 그 생각이 마술처럼 공간으로 전파되었다. 데미안의 힘이었는지 순전히 우연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데미안이 갑자기 견진성사 수업 시간의 자리를 바꾸어 내 바로 앞줄에 와 앉았다. 사람이 넘치게 들어찬 교실은 비민촌 냄새가 났지만 아침마다 데미안의 목덜미에서 풍기는 비누 냄새는 얼마나 부드럽고 신선하던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자리를 이동해서 내 옆에 앉았고 겨울과 봄이 다 가도록 자리를 옮기지 않았다. 아침 수업 시간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수업 시간은 졸리지도 않았고 지루하지도 않았다. 어느새 나는 그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다. 우리 둘은 가끔 극도로 집중해서 신부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곁에 앉은 데미안은 눈빛 한 번으로 주위에서 들을 이야기나 말을 나에게 일러주었다. 그 단호하고 특별한 눈빛 진호를 받으면 나는 신부님 말씀에 회의적인 시선을 던졌고 비판적으로 사고했다. 그렇지만 사실은 수업에 전혀 집중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았다. 데미안은 늘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공손했다. 아이들이 흔히 저지르는 어리석은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고 크게 웃거나 떠들지도 않았으며 선생님께 꾸중 듣는 일도 없었다. 하지만 데미안은 말로 떠들지 않고도 손짓이나 눈빛만으로 나를 자신의 관심사로 끌어들였다. 묘한 재주였다. 예를 들어 데미안이 어떤 아이에게 흥미가 생기면 그 아이를 어떻게 관찰하는지 말해준 적이 있었다. 데미안은
많은 아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데미안이 말했다. 내가 엄지손가락으로 내게 신호를 하면 저 애가 우리를 돌아보거나 목을 긁을 거야. 수업이 시작되고 내가 그 말을 까맣게 잊고 있을 무렵 데미안이 갑자기 눈에 띄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나는 급하게 데미안이 가리켰던 아이를 바라봤다. 그 애는 철사줄에라도 끌려오듯 우리를 쳐다보거나 머리를 긁적였다. 선생님도 한번 시험해보자고 데미안을 졸랐지만 그 부탁은 들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 한 번은 과제를 해오지 않은 날 신부님이 내게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 부탁은 들어주었다. 나는 이 장난이 무척 재미있었는데 곧 데미안이 내게도 번번이 같은 장난을 한다는 걸 알아챘다. 등굣길에 갑자기 데미안이 내 뒤를 따라온다는 느낌이 들어서 돌아보면 그가 정말로 거기에 있었다. 넌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조종할 수 있어? 내 물음에 데미안은 흔쾌히 친절하고 논리적이고 어른스럽게 설명해 주었다. 천만에 그건 불가능해. 신부님은 있다고 하시겠지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는 없어.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할 수 없고 남에게 자신이 원하는 걸 생각하게 만들 수도 없어. 그런데 누군가를 꼼꼼히 관찰하면 얼마든지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꽤 정확하게 알 수 있지. 다음 순간 뭘 할지 예측까지도 가능한 거야. 아주 간단한 일인데 단지 다들 그걸 몰라서 못할 뿐이야. 물론 연습도 필요하고 나비의 한 종류인데 수컷보다 암컷의 개체수가 훨씬 적은 나방이 있어. 이 나방도 다른 곤충들과 똑같이 수컷이 암컷을 수정시키면 암컷이 알을 낳아서 번식해. 생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는데 암컷 나방을 한 마리 가지고 있으면 밤에 수컷들이 암컷을 찾아와서 날아온다는 거야. 심지어 몇 시간씩 걸려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수컷들이 부근의 유일한 암컷을 알아차렸던 거야. 사람들이 그 사실을 설명해 보려고 애썼지만 어려운 문제였어. 어떤 냄새나 그 비슷한 무언가가 있어서 사냥개가 흔적을 추적하듯 왔겠구나 추측할 뿐이지. 알겠니? 자연은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해.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나방이 암컷과 수컷의 개체수가 비슷했다면 그렇게 예민한 후각을 갖게 되진 않았을 거라는 거야. 짝을 찾는 일에 여러 세대를 걸쳐 훈련했기 때문에 그런 후각을 갖게 된 거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자신의 모든 어지력을 하나의 목표에 모으면 성취해낼 수 있어. 그게 다 내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해. 그러니까 너도 한번 누군가를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봐. 그럼 너 자신보다도 상대방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거야. 나는 독심술이라는 단어를 언급해서 오래 못 두었던 크로모와의 사건을 상기시켜 볼까도 싶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 사이에서 아주 미묘한 문제였다. 그도 나도 수년 전 데미안이 내 생활에 아주 심각하게 개입했던 그 일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의 암시조차 없이 지내왔다. 마치 없었던 일처럼 여기거나 서로 상대방이 그 일을 깡그리 잊었다고 여기는 것 같은 상태였다. 함께 거리를 걷다가 한두 번쯤 크로모를 본 적이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고 크로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다. 그럼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너는 사람이 자유롭지 않다면서 또 사람이 의지를 집중시키면 목적한 바를 이룬다고 말했어. 그건 모순이잖아. 내가 내 의지를 지배할 수 없는데 내 의지를 뜻하는 대로 집중시킬 수 있을까? 데미안이 내 어깨를 쳤다. 그가 즐거울 때 하는 행동이었다. 질문을 하다니 좋았어. 그가 웃었다. 항상 대묻고 의심하는 건 좋은 자세야. 그런데 그 문제라면 아주 간단해.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한 나방이 자기 의지를 별까지 비행하기 같은
불가능한 목표에 집중하면 이룰 수 없어. 다만 그 나방들은 그런 노력을 안 하겠지. 애초에 자신들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찾았을 거야.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육감까지 발전시킬 수 있었을 테고, 인간은 짐승보다는 활동 영역이 넓고 관심사가 다양하지만 역시나 꽤나 좁은 범위에 묶여 있어. 북극에 가고 싶다는 상상은 얼마든지 가능해. 그런데 반드시 북극에 가려면 내 존재가 그 소망 하나로 가득 차 있을 정도로 강렬하게 원해야 하는 거야. 일단 그렇게 되면 내 내면에서 우러난 명령은 시도만 해도 쉽게 이루어질 거고, 이후로 넌 네 어지를 훈련 잘된 망아지처럼 다룰 수 있지. 만약 지금 내가 신부님이 앞으로는 안경을 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마음먹는 건 소용없어. 단순한 장난에 불과하니까. 하지만 나는 지난 가을 앞줄에서 조금 뒷자리로 옮기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어렵지 않게 실행했지. 그때 마침 이런 순서로 봤을 때 내 앞에 앉아야 하는 애가 나타났거든. 그 아이는 쭉 아프다가 다시 학교에 나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리를 내줘야 했어. 내가 비켜줬지. 그건 내 의지가 기회를 잡을 준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야. 맞아. 그때 진짜 이상하다 싶었어. 우리가 서로 친해지고 싶어진 무렵부터 네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지. 그런데 그건 왜 그랬어? 처음부터 바로 내 옆에 앉지 않고 몇 번은 내 앞자리에 앉았잖아. 그건 왜 그랬어? 어떻게 또 바꾼 거야? 처음 자리를 옮길 땐 나도 어디에 앉고 싶은 건지 확실히 알지 못했어. 그저 뒤쪽으로 가고 싶었지. 네 옆에 앉아야겠다는 건 내 의지였지만 처음엔 그걸 인식하지 못했던 거야. 또 내 의지도 동시에 나를 끌어당겼을 거야. 내가 네 옆에 앉았을 때 나는 내 소원을 절반만 이뤘다고 깨달았거든. 바로 네 옆에 앉기를 바랐던 걸 인식한 거지. 하지만 그땐 새로 들어온 학생이 없었을걸. 아파서 빠지거나 잠깐 쉬는 사람도 없었고. 그랬지. 하지만 그때는 말이야. 그냥 네 옆에 앉아버렸어. 나와 자리를 바꿨던 아이는 좀 이상하다 느꼈을 뿐 전혀 상관하지 않았고, 신부님도 분명 한 번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을 거야. 아마 나와 관련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내내 알게 모르게 마음에 걸렸을걸. 데미안이 싱클레어처럼 S자 이름을 가진 아이들 사이에 앉아있는 건 맞지 않으니까. 그러나 내 의지가 자꾸 그 의혹을 반대하고 방해하니까 신부님의 의식이 거기에 못 미친 거야. 신부님이 여러 번 뭔가 이상하다는 듯 나를 쳐다보고 궁리하셨거든. 하지만 나는 그럴 때 대처하는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 매번 신부님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야. 거의 모든 사람은 그 시선을 못 견뎌. 왠지 불안해지는 거지. 만약 네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관철시키고 싶다면 상대방의 눈을 흔들림 없이 응시해봐. 그때 상대가 전혀 불편해하지 않으면 그 일은 단념하는 게 좋아. 그에게서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그런 일은 아주 드물지. 난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보지 못했어. 그게 누구야? 나는 재빨리 물었다. 데메아는 가끔 깊은 생각에 잠길 때의 버릇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보았다. 하지만 곧 시선을 돌리고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몹시 궁금했지만 다시 물어볼 수는 없었다. 나는 그때 데메안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말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 그가 어머니와 무척 친밀하게 지낸다고 들었지만 정작 그가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집에 데리고 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전혀 알 수 없었다.